근데 삼성전자는 안 좋았었는데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기대가 없었던 부분이 기대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시간이 분명히 다가온다고 생각하고, 나 9층에서 물렸어요 막 이런 분들 다 탈출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은 또 이제 이러다 보면 11층에서 물렸어요 뭐 이런 분들 나타날 수 있겠지만, 원래 1등이었던 애가 3, 4등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1등 쪽으로 방향을 틀으면 뭐 기특한 거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안녕하세요. 저는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입니다. 여기 부익남TV에는 오늘 처음 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좋은 정보를 드릴지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뭐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좋은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힘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 속에서 변동성이 많이 커져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4천선을 기준으로 해서 4,150선, 뭐 200원짜리 하고 이제 3,850선, 그래서 위아래로 한 150 정도, 그러니까 뭐 폭으로는 한 300포인트 정도 되겠죠. 그렇게 계속 변동성은 좀 많이 생겼어요. 근데 힘이 많이 빠졌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들의 자금이 계속 좀 유출되고 있는 상태 속에서 기관에 좀 집중력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종목들이 좀 변동성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새롭게 진입하는 과정 속에서 개인 집중되는 종목 내지는 이제 코스닥의 변동성이 큰 종목과 섹터들, 이런 쪽들의 좀 변동성이 많이 커졌습니다. 특히 이제 지수 관련주들은 상방적으로 강하게 이동하기보다는 뭐 이슈나 잠깐 이렇게 뭐 미국 시장이 오르거나 빠지거나 이거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좀 생기면서 지수가 계속 변동성을 보이고, 그 박스 안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종목이 뭐 최근에 보신다면 뭐 제약바이오 섹터주들 워낙 좀 좋았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좀 뉴스에 따라서 종목군들이 좀 빠르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장이 약간 바닥선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고점에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고점 징후라고도 볼 수 있고, 바닥에서 나왔을 때는 바닥 징후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약간 고점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변동성 장세,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박스로 가고 있거든요. 이 박스를 보이다가 돌파하면 위로 더 많이 가는 거고, 박스를 보이다가 하방으로 뚫리면 밑으로 좀 더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3천선이 초장기 박스였었는데 그 상단을 이제 뚫고서 올라가면서 지금의 이제 4,200선까지 보게 됐던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 변화의 뭐랄까 정점, 여기서 뭔가 좀 더 갈 수도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힘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시장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한 흐름이긴 하지만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 그 집중력의 요인이 이제 외국인이었었다라면은 환율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일단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진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경제 TV 이제 케이블 같은 경우에 이제 아침마다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날의 이제 키워드를 좀 정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키워드 할 때마다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요새 시장을 볼 때 키워드를 이제 내년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로또라든지 갱년기 증상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갱년기 증상이 우리 투자자들이 겪고 있는 그런 증상인 것 같아요. 어떤 증상이냐 하면은 열이 났다, 그죠? 차갑게 식었다, 밤잠이 안 오다가, 그렇죠? 갑자기 화가 확 올라오다가 또 가라앉았다, 누군가한테 막 짜증을 냈다, 이런 증상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이 변동성이 좀 많았고 어려웠다라는 거를 좀 표현하기 쉽게 말하려고 좀 그렇게 했던 거고, 로또라고 표현했던 거는 안 맞아. 내 거만 안 가. 그리고 내가 딱 이거다 찍어서 샀는데 그 번호만 피해서 답이 나오잖아요. 로또가 돈은 날렸는데 수익은 없고 짜증은 나고 내가 찍은 것만 안 가고 잘 맞지도 않고, 그래서 요새 시장이 그만큼 어렵다는 표현 때문에 제가 로또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로또 같은 종목으로 최근에 따진다라면은 뭐 ABL 바이오, 네, 요런 게 조금 로또 같은 종목이었고, 반도체로 따진다면 뭐 심텍, 대덕전자, 뭐 코리아서키트, 이런 게 또 로또 같은 종목이고, 뭐 진짜 뭐 하이닉스는 뭐 로또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누군가는 그렇게 잘 찍어서 잘 됐는데, 좀 쉬운 것 같은데 항상 로또 당첨된 번호 보면 이거 내가 번호 다 아는 번호인데 나 이거 찍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기분 드시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알 것 같은데 왜 나만 다른 번호를 찍어가지고서 고생을 하나, 뭐 이런 고민들 좀 많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키워드를 줬던 것 같습니다.
돈 앞에 장사 없잖아요. 주식 시장은 솔직히 거래량 싸움이고 돈 싸움이에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갬블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쪽 방향으로 밀고 싶으면 끝없이 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카드가 나올 때까지 계속 배팅을 늘려가면은 결국은 그 카드가 나왔을 때 대박이 나는 게 이제 갬블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주식시장은 전의 전쟁,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린 유동성 장세잖아요. 중국도 지금 계속 풀고 있고 지금 일본도 지금 계속 유동성을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셧다운 때문에 한 달 반 정도를 쉬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또 약간 재무부의 유동성이 좀 생기고 있는 상태. 그래서 좋게 보시는 분들은 요게 풀리기 시작하니까 미국도 다시 또 괜찮으실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환율 변동성도 상당히 많이 심하고 돈 문제가 다 기본적으로 돈이라는 게, 제가 예전에 이제 월스트리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머니 네버 슬립스예요. 그 부제가 돈은 이제 잠들지 않는다라는 건데, 정말 수익을 조금이라도 날 수 있으면 그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머니 무브 현상들이 상당히 강한 게 이제 주식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전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누군가 이제 먼저 선점하고 리딩하고 뭔가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또 수익을 내고 또 누군가 눈치 빠르게 빨리 빠져나오고 다른 쪽으로 이제 이동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순환매가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은 글로벌 이제 전의 전쟁인 거죠. 돈 싸움인 거고,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AI 버블론이 최근에 나오긴 했지만 이 AI 주들이 달리기 시작한 게 다 돈이란 말이에요. 엔비디아에서 지르고 또 지른 데서 다시 사주고, 이게 약간 조금 요새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뭐 자가 발전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좀 리스크 있게 보는 거는 맞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제 양적 긴축을 끝내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또 유동성, 이런 기대감도 미리 있습니다만은, 이런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미리 선반영된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지금 4분기 이제 미국 12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90 몇 프로였다가 갑자기 한 30-40% 줄었다가 지금 약간 한 50%대 중반 요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돈이 얼마나 계속 더 강력하게 유지될 수 있느냐. 우리나라로 따진다라면은 부동산 시장으로 이제 약간 막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도나도 은행에서 돈 찾아가지고 다 주식시장으로 왔단 말이에요. 제 주변에 주식 안 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거든요. 거기다가 처음 시작하겠다고 오시는 분도 봤고, 참다가 나 지금 사야 되겠어, 이제라도 안 사면 안 되겠어 라는 그런 포모 현상 같은, 부동산도 약간 좀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이제 부익남 TV는 처음이지만 부동산도 보다 보면은 결국은 못 사고 보다 계속 집값이 올라가면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나중에 빚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딱 하면은 거기가 고점인 경우가 많은 것처럼, 주식 시장도 지금 보면은 유동성으로 인해서 올라온 시장인데, 외국인이라는 이 유동성이 많이 지금 줄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다행인데, 본토로 회귀하거나 다른 곳을 찾아간다라면은 이 유동성 때문에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지금 주식 시장의 어려움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기대치라는 게 선반영됐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불편하고, 사실 요새 가장 안 좋게 뉴스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AI 버블론. 그래서 버블론의 가장 큰 문제가 드러난 게 이제 오라클이다. 돈도 없으면서 괜히 투자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회사채 발행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AI 기업들이라는 것 자체, AI 기업이 아니어도 일반 기업들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투자해야 되고, 뭐 기타 등등 공장 자동화에도 투자해야 되고, 뭐 로봇도 마찬가지로 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돈 다 어디 있어? 생각해 보면 이거 회사채 발행하고 계속 빌려와야 되겠네. 빌려오면 이자 부담 생기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은 투자는 계속 했는데 아웃풋이 생각보다 빠르게 안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나 배당 받아야 되는데 은 줄 수 있지. 하지만 그렇게 되면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깎이지.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의 실적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불편함이 지금 이제 막 머릿속을 막 헤집고 다니고 있는 상태거든요. AI 투자하신 분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럼 손해냐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차피 오퍼만 받아서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문제가 걔네들 문제지 우리 문제는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쇄 작용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AI 버블론이 마냥 무시할 부분은 아니다. 투자는 분명히 지속되어야 되겠지만 이 투자를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고, 근데 상대적으로 옆집 애가 집 샀대. 나 집 못 사는데 그럼 나도 사야지. 뭐 근데 얘도 사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쟤도 다 투자했는데 나만 투자를 못하면 당연히 나는 그 벼락거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기업들이 서로 투자하고 발표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쭉쭉쭉쭉. 왜냐면 기술이라는 게 내가 늦게 출발하면은 하이닉스한테 뒤처지는 삼성전자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밀릴 수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너도 나도 다 투자를 발표한 거고 서로 우리 서로 돕자. 너 밀어줄게, 내가 도와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올라온 건데 한참 올라오고 보니까 아 이거 조금 빚이 늘어나는 것 같으네. 이런 느낌 때문에 지금 시장이 불편해지는 거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버블론이 더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상당히 공격적이기도 하지만 2차 전지 때 저희가 3, 4년 전에 당해봐서 알잖아요. 투자가 상당히 공격적일 때는 너도 나도 다 투자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속도감이 뒤에서 쭉쭉쭉쭉 따라주지 못하고 바로바로 실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실망이 돼서 그 매물이 돼서 조정이 오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 때문에 AI 버블론이 나온 거고 AI 버블론과는 반대로 지금은 어떤 면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HBM으로 다 달려가느라고 기존의 D램 쪽, 랜드 쪽들이 다 지금 슈티가 계속 나고 가격이 뭐 60%씩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너무 몰려가다 보니까 이쪽이 빈집이 되어 버리니까 이쪽에서 지금 다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시장이랑 항상 좀 약간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막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 버블론을 경계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 전체를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장 대장이 무너진다라면은 그 대장이 무너지는 걸로 인해서 시장 분위기 전체는 조금 깨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하실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될 때 그거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왜냐하면 실적이 잘 나왔을 때 반응도가 되게 중요해요. 잘 나왔는데 와 이럴 수도 있겠지만 잘 나왔는데 앞으로 더 잘 나올까? 뭐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요번에 AI 버블론의 종결자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다. 그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시장의 반응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 오늘 보니까 NC소프트가 아이온 발표하자마자 완전 급락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게임 잘 모르는데 그 게임 기대감이 있다고 분명히 애널들은 말했는데 오픈하자마자 정말 이건 나이아가라 폭포수 저리 가라로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항상 뭐 게임주 투자는 패턴이 있습니다. 게임 발표하기 며칠 전에 이미 팔아야 된다 뭐 이게 패턴이 있긴 한데 엔비디아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실적 발표하기 전에 미리 한번 정리했다가 실적 발표하는 거 보고 다시 하자 뭐 요런 뉘앙스로 빠지고 최근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AI 버블론에 종지부를 찍을 사람은 엔비디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버블론은 분명히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그 버블론의 핵심이 뭐 마냥 터무니없지는 않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은 무궁무진하지 않다. 요 부분이 아마 핵심인 것 같아요. 주식 시장이라는 게 항상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약간 시장을 너무 맹신하는 거, 그다음에 항상 본인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투자하는 거 이런 부분입니다. 여긴 부동산 쪽이니까 한번 말씀드리면 집값이 빠져도 내가 감내할 수 있으면 견디면 사이클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자 부담을 과하게 짊어지면 집이 10억짜리인데 내 시드는 3억밖에 없는데 7억을 대출받았어. 이게 그 뒤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금리가 오르거나 기타 등등 뭐가 생기면 나중에 강제 청산당할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식도 신용을 무리하게 투자를 하면 이게 조금만 빠지면 강제 청산당할 위기가 오는 거죠. 항상 주식시장의 바닥은 그 강제 청산 당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시체들이 즐비했을 때 들어오시는 분들이 수익이 되게 많이 나는 것처럼 항상 주식시장을 대할 때 뭐랄까요 주도주 섹터가 올라탈 때는 늦게 타지 말고 빨리 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빨리 타는 걸 어떻게 빨리 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좀 공부를 하긴 해야죠. 그리고 시장 돌아가는 판세를 좀 잘 읽어야 되고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실 때 너무 그냥 아무 준비 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아무렇게나 막 투자해도 막 올라가니까 그리고 물려도 다시 올라오니까 그런데 시장이 지금처럼 이제 변동성 커지고 유동성이 어느 정도 좀 제한이 생기고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과 그다음에 컨센과 주가의 위치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들이 분명히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걸 좀 약간 변별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지혜도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행보를 보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같은 그런 대형주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파는 거겠죠. 지수랑 연동을 하니까 이런 쪽을 팔면서 그동안 망가졌던 이제 뭐 내수 소비주들이라든지 가치주, 그러니까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 같은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주가가 거의 뭐 북밸류 언저리에 있는 그런 종목들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도한 건 팔고 많이 낙폭이 컸던 것들은 좀 채워넣으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균형을 찾아가는 수급이 항상 주식시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섹터주들도 뭔가 기회가 계속 돌아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투자자분들도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아니라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엄청 많잖아요. 수익은 짧게, 손실은 길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피하려면 내가 이 주식을 샀을 때 어느 시점에서 목표가를 정해놓고 하는 거지만 내가 생각한 지지 라인이 깨지면 정말 기계적으로 칼처럼 팔아야지. 주식과 뭐 결혼하지 말란 얘기도 있잖아요. 연애만 하고 냉정하게 좀 시장이 분위기가 좀 바뀌었을 때는 손실이 나더라도 팔아야 될 땐 좀 팔아야 된다. 왜냐면 손실이라면 난 죽어도 안 팔아.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100만 원을 손절했지만 나는 200만 원 더 싸게 살 자신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현금 비중도 일정 부분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좀 분할 매수하는 원칙, 뭔가 몰빵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분할 매수하는 원칙, 내가 이 정도면 적정하다라는 가격에서 매수하고 시장 변동성 때문에 한 번 더, 두 번 더 빠지는 시점이 온다라면은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배팅력도 필요하지만 그만큼 그 산업이 앞으로 우하향하는 산업이 아니라 우사향하는 산업이고 시장의 주도력을 갖고 있는 산업이어야지만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도주 매매를 주로 하시는 게 좋고 시장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군들을 매매하시는 게 좋고 남들이 다 아는 좋은 종목을 매매하는 게 좋고 나만 아는 좋은 종목은 나만 아는 거거든요. 유동성 장세라고 해도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나만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은 필요가 없어요. 남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을 사야지만 오르는 거잖아요. 강남의 아파트도 남들이 다 좋다고 생각해서 오르는 거잖아요. 나만 좋아서 살 거면은 저기 지방에 가서 살아도 되잖아요. 절대 안 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도 똑같아요. 나만 아는 종목을 사면 안 된다. 남들이 다 아는 종목, 모두가 다 좋아하는 종목, 이걸 사야지만 그 종목에서 손절을 치더라도 손해를 덜 볼 수가 있고 팔더라도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뭐 물론 오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짧게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항상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유동성 장세에서는 유명한 종목을 해야 된다. 업황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꼭 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유동성 장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종목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를 비롯해서 대형주들은 또 팔고 그 외에 뭐 다른 내수주라든지 필수 소비재, 방어제 이런 것들을 사잖아요. 근데 지수라는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가 기본이잖아요. 코스닥 150이랑 코스닥 200, 아니 코스피 200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안 오른 종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 코스피 200을 비율이 이렇게 밝게 정해져 있는데 이쪽을 너무 많이 샀어. 그러면 이쪽을 너무 많이 팔았어. 그럼 이거를 채우려고 하는 습성이 분명히 있겠죠. 그 다음에 코스닥 150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빠지면 당연히 주가가 빠지죠. 둘이 합쳐도 비중이 60% 가까이 되니까 견인력이. 그렇게 되면 다른 종목은 아무리 사도 주가가 안 올라가죠. 하지만 방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어느 종목에 꽂혀서 샀어. 근데 지수는 올라가는데 그 종목은 죽어도 안 가는 수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약간 지수 매매를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지수가 바닥을 찍었을 때는 지수 플레이를 해서 확 끌고 올라가면 수익률이 절대적이잖아요. 지수 바닥에서 코스피 200, 코덱스 200 레버리지 이런 거 샀으면 한 3배?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코스닥에 바이오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코스닥 150의 상단에는 바이오 주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럼 수익률 좋고 아니면은 바이오 섹터를 담고 있는 ETF. 요새 장세가 ETF 장세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ETF가 돈이 들어오니까 계속 그 종목들을 사고 그 ETF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그러니까 내가 종목을 잘 못 고르겠다. 그러면 시장을 주도하는 게 만약에 반도체다. 그러면 반도체 ETF를 사면 좀 편안하겠죠? 근데 나는 그래도 조금 시장보다 이기고 싶어 하면 그 반도체 ETF 안에 비중이 높은 종목, 구성 종목이 다 HTS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코덱스 뭐 반도체 이런 거 레버리지 뭐 기타 등등 있으면 열어보면 그 안에 뭐 1번이 삼성전자 뭐 2번이 하이닉스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럼 비중이 그 중에서 높은 거 위주로 사면 그 ETF가 쏴줄 테니까 당연히 수익이 많이 나겠죠. 근데 나는 근데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어. 그럼 그 ETF를 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 장세, 막 이렇게 섹터별로 돌아가는 장세에서는 그 섹터 ETF, 주도주 섹터, 뭐 조선방산 전력이 그동안 한 3년 동안 시장을 이끌었잖아요. 그때 그 관련되는 ETF가 수익 많이 난 것처럼 최근에는 뭐 바이오 ETF라든지 뭐 원전 ETF라든지 반도체 ETF라든지 이런 쪽에서 시세를 주고 있는 것처럼 그런 섹터 ETF를 활용하시거나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목은 죽어도 지수가 죽지 않는다라면은 그런 지수 ETF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가장 손실 많이 본 게 일명 곧버스 아시죠? 떨어지는 거에 2배짜리 그게 손실이 많이 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것도 뭐 영원히 손실 나지 말란 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느 정도 지수가 급등했을 때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 200 선물 2X잖아요. 그거는 해지용으로 고점 부근에다가는 걸어둘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다만 뭐 이걸 공격적일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지수가 4200이라는 상단이 막혀 있으니까 그거에 근접하는 시점에서 막히는 신호가 나오면 그걸로 일정 부분 해지를 해놓고 주식 매매를 하는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수 매매는 나쁘지는 않다.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는 뭐 섹터 ETF도 나쁘지는 않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로 어디서 몰빵하셨을까 모르겠다만 3천 정도에 몰빵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긴 해요. 뭐 3천은 못 넘어간다 뭐 이러면서 3,200선에서도 하셨을 것도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의 승자들은 이렇게 비관론자보다는 항상 긍정론자들이 승자였었습니다. 미국 주시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왔지, 뭐 중간중간에 빠진 적은 있었지만 꼭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긍정론을 갖고 주식시장을 하지. 아니, 주식시장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게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매도를 해서 하락을 해서 이걸로 수익을 내겠다. 요번에 보시면 뭐 숏의 그 유명한 마이클 버리죠. 그 사람도 손 들고 청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청산을 해서 주식이 좀 빠지지 않겠나 이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강하게 그렇게 숏으로 버텼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청산을 할 정도면 얼마나 콜이 강했던 시장이었냐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숏도 영원할 수 없지만 콜도 영원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박스권, 그냥 4,150에서 200, 그 다음에 3,850 여기까지가 박스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 박스 하단, 오늘도 3,860에서 반등 나왔잖아요. 어차피 박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중심선이 4,000 정도 되니까 주가가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요. 4,000선에 얹혀져 있긴 하지만 뭔가 찜찜하거나 뭔가 강제로 붙들고 있는 느낌이 있거나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들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이 4,000선을 넘어갔을 때 오히려 비중을 줄여냈다가 빠지면은 뭐 다시 사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겠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요새 약간 이게 위쪽으로 한 2번 터치됐고 하방 쪽으로 한 3번 터치됐거든요. 그럼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하방 쪽을 더 많이 터치한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확 치고 올라가서 4,000 위에서 완벽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버텨주면 다시 박스권 상단 쪽으로 움직임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게 안 나오고 다시 하방으로 힘의 균형이 쏠려버린다라면은 박스 하단도 깨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서 시장을 대응하셔야 돼요. 여기 오면 무조건 사야지라기보다 무조건 살 수는 있죠. 사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빠르게 손절할 수 있느냐 이것도 정해놓고 해야 된다. 그냥 무차별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난 이제 3년 동안 많이 올라온 지금 방산이나 조선, 전력 이쪽도 지금 고점에서 막 돌파가 안 되잖아요. 거기 막혀 있잖아요. 방사는 완전히 꺾여 있고, 조선은 그래도 추세는 타고 가지만 옛날처럼 막 쭉쭉쭉쭉 뻗는 상승은 안 나오고, 뻗으면 그 다음날 바로 빠지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섹터가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식을 뭐 하나만 지금은 들고 가면은 수익이 막 나는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트레이딩이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있어요. 뭐 하나만 갖고 가면은 수익이 안 나는 구간이긴 하지만 주도 섹터 안에 있다라면은 뭐 하나만 계속 사면은, 빠질 때 사면은 손실을 안 볼 수가 있다. 항상 그렇잖아요. 내 순서가 돌아오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는데, 궁극적으로 시장이 좀 힘이 빠졌고 유동성은 넘쳐나지만 그 유동성도 어느 정도 누군가 투자한 배팅한 쪽에서는 조금 회수하려는 움직임, 이런 느낌들도 살짝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한 긍정으로만 보기는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올라왔을 때 그 기대치가 충족되고 나면은 더 큰 기대치가 생기고, 그 더 큰 기대치를 또 충족을 해줘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도파민이 더 강한 도파민, 더 강한 도파민. 1이라는 강도로 만족했었는데 2라는 강도가 다가왔을 때, 2가 충족이 됐을 때 또 2가 계속 충족이 되면 만족감이 안 와. 주가도 마찬가지. 그 기업이 실적을 보여줬을 때 와 좋아했어요. 만약에 A라는 기업이 1분기에 1,000억을 벌었어. 와 너무 좋아, 미쳤어. 2분기에 1,500억을 벌었어. 와 너무 좋아. 3분기에 1,200억을 벌었어. 2,000억을 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주식시장도 계속 실적이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고, 제가 봤을 땐 지금은 약간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실적 장세는 당연히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고 목표 주가를 계속 비트해 주면서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시켜 줄 수 있는 기업들이 계속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 실적을 통해서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적 기대치가 하나도 없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던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턴어라운딩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화학이랑 최근에 좀 2차전지 ESS 쪽들이랑 뭐 정유 쪽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의류주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 백화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기대치가 바닥인 종목들인데, 원래 기대치가 없는 종목들은 조금만 좋아져도 환호하게 돼 있거든요. 나 이 회사 적자날 줄 알았는데 10원 흑자 났대. 그럼 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턴어라운딩 기업 좀 찾아보는, 그동안 약간 중대형주 위주의 시장이었다라면은 앞으로는 뭐 중형급들 내지는 중소형급에서도 좀 확실한 실적이 있는 그런 기업들, 또 기관 선호 종목들. 외국인은 좀 발을 빼고 있지만 연기금은 거의 지금 막 시장을 방어하는데 지금 필사적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연기금이 좀 선택하는 종목들, 기관이 선택하는 종목들 좀 잘 선별해서 투자하신다면, 뭐 시장이 안 좋아도 어느 계속 박스만 유지된다라면은 수익은 좀 날 수 있다. 다만 이제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좀 이어지면 너도 나도 다 힘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이 나오시면서부터 움직임이 생겼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깐부회동 이후에 또 저희 사무실 뒤에 깐부치킨 있거든요. 바로 거기거든요. 맨날 그 앞으로 이게 다녔었는데 그날 난리도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깐부회동 이후에 좀 더 좋아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이닉스가 그동안 잘 나갈 수 있었던 거니. 저는 항상 손님들한테도 말하고 방송에 가서 말하지만, 반도체가 잘 갈 때는 삼성전자가 아니야. 하이닉스만 사야 돼.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잖아. 삼성전자는 이것저것 다 하잖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약간 뭐 시장에서 막 이렇게 약간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약간 좀 보수적인 임원분들이 계셨는데, 아시죠? 그분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변화가 시작되겠구나. 시장에서 좀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근데 일단은 삼성전자는 이제 이재용 회장의 그런 법적인 리스크 때문에 투자가 많이 지연됐고, 그걸 총괄해 주시는 분이 더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치고 나가는 동안 너무 뒤쳐져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쫓아가는 사람보다는 쫓기는 사람이 조금 더 지금 쫄리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는 약간 엔비디아랑 HBM 관련해서도 정말 글로벌 점유율도 1위고 너무너무 좋은 상태죠.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 말했지만 너무너무 좋은 상태가 얼마나 더 너무너무 좋아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안 좋았었는데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아까 미리 말한 것처럼 기대가 없었던 부분이 기대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시간이 분명히 다가온다고 생각하고, 사실 뭐 지수 영향력으로 따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지수의 영향이 강하고, 이 두 종목은 실적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부러지기보다는 수급적인 이슈, 글로벌 경기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 하락을 했지, 기업적인 요인보다는 항상 그렇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게 유동성으로 올라올 때는 그냥 쭉쭉쭉쭉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오는데, 뭐 그 핵심이 반도체고 AI고 뭐 그랬기 때문에 더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 좀 힘들었던 시간을 조금 뒤로 하고, 사실 예전에 한 3년 전에 나 9층에서 물렸어요. 막 이런 분들 다 탈출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은 또 이제 이러다 보면 11층에서 물렸어요. 뭐 이런 분들 나타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단은 하이닉스를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선호하고, 왜냐면 반도체만 하니까. 지금 또 거기다가 D램의 낸드의 뭐 풍기 현상에 뭐 가격 올라가,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좋은 상황인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 HBM 못 따라가다가 이런 쪽들 좋아지니까 삼성전자한테 조금 더 기회가 더 생긴 거고. 그러니까 1등 하는 사람은 그냥 계속 1등인 건데 놀랍지가 않고, 원래 1등이었던 애가 3, 4등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1등 쪽으로 방향을 틀면 뭐 기특한 거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이닉스한테도 기회 요인이 많겠지만 삼성전자한테 더 기회 요인이 많겠다, 이런 생각. 어떤 면에서 본다면 저는 그 D램 가격, 낸드 가격 올라가는 부분에서 삼성전자한테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왜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 사실 뭐 좀 샌디스크 같은 경우도 뭐 물건 2년 뒤에 줄게 막 이러고, 이게 지금 유동성 이 공급이 계속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리고 또 증설한 게 전부 다 HBM만 증설했기 때문에 이쪽 D램 랜드 쪽이 너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막 올라가고 또 재고를 막 축적해야 되니까 막 너도 나도 사고 막 이러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 부분으로 해서 이제 제품 가격이 뛰니까 당연히 관련주들이 많이 뛰었던 거고요. 근데 삼성전자한테 왜 좀 기회를 좋게 보냐 하면은 사실 뭐 경기나 기타 등등은 좀 안 좋죠. 물가도 좀 많이 오르고 소비 심리도 좀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다라는 것은 소비력을 계속 좀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다라는 점, 그 부분보다 지금 제가 약간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요인은 뭐냐 하면 디램 가격이랑 랜드 가격 이런 게 올라가는 부분들, 삼성전자의 제품들의 가격에 전가될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뭐 태블릿이라든지 뭐 가전이라든지 이런 모든 제품들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라면은 뭐 매출 증가 효과를 볼 수 있고, 하이닉스는 텔레비전 안 만들잖아요. 노트북도 안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반도체만 열심히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당연히 잘 팔고 있지만 HBM은 따라가고 있고 그 외에 이제 D램이나 랜드 가격이 오르면서 다른 뭐 노트북, 휴대폰, 기타 등등등등 가격이 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으로 인한 효과 부분들이 내년에 좀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삼성전자는 또 자체에서 해결이 또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는 이재용의 시간이 이제 계속 좀 이어질 수 있겠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막 급등했었듯이 삼성과 이제 엔비디아랑 이제 로보틱스 관련한 그런 부분들, 협업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젠순왕도 삼성전자도 필요하고 하이닉스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를 여기저기서 좀 필요로 하는 쪽들도 많이 있다. 사실 마이크론 대비하면 우리나라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많이 싼 건 맞거든요. 마이크론 대비해서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가치가 한 퍼로 봤을 때는 한 3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싼 거는 맞아요. 뭐 다들 싼 건 이유가 있다 뭐 그러지만 미국에 있는 IT 기업들이 고평가된 거는 좀 맞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오라클도 좀 휘청거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게 올라가면 좀 내려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미국이 반도체를 미국으로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IT 기업들이 살아나잖아요. 물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한테 오파를 계속 주는 기업들도 있지만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도 있단 말이죠. 특히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좋아지면은, 마이크론 같은 게 좋아지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경쟁자가 살아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이 좋은 와중에서도 일본의 키옥시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잖아요. 좋았는데 안 좋은 기업이 아니라 원래 안 좋은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를 주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제가 생각할 때 하이닉스보다 좀 더 긍정적인 부분들을 더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물론 주가라는 게 제 마음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뭔가 실적이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하이닉스보다는 많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이닉스가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원래 잘하던 애는 엄청 잘해야지만 좀 잘해 보인다. 뭐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반도체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 게 올해 봄부터 계속 그랬었는데, 사실 실질적인 움직임은 여름 지나면서 가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반도체 섹터는 사이클 산업이라서 한번 방향을 타면 끝까지 가는 경향이 있고, 그게 꺾이면 시장이 꺾인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반도체가 아무리 좋아도 시장이 꺾이면 반도체는 거기에 연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반도체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니고요. 좋게 보고, 삼성전자도 그래서 좋게 보는 건데, 많이 올랐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시장의 유동성에 또 집중됐던 부분들, 그런 쏠림 현상, 이런 쏠림 현상이 조금 완화될 수도 있는 상황, 그거는 뭐 물론 시장 조정이랑 같이 와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있고, 반도체라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니에요. 반도체가 종류가 엄청 많아요. 전공정도 있고 후공정도 있고 중간에 들어가는 뭐 소재 부품, 뭐 공정단에 들어가는 건 너무 많고, 거기 붙어 있는 밸류체인들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런 밸류체인들 안에서도 못 간 거는 안 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장비가 설치되고 나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이 가동되면서 부품 소재들이 들어가고 이제 후공정 들어가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후공정 쪽으로 그런 식으로 반도체가 또 사이클 산업이지만 그 반도체 사이클 안에서도 또 사이클이 또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순환매를 좀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저는 좋게
좋게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동성이 더 강하게, 외국인들의 유동성이 더 강하게 들어와 주지 못한다면 개인의 힘만으로 계속 최근에 개인들만 사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개인들의 힘만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지금의 이 환율에서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면은 일정 부분 좀 주가 상승에 좀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상대적으로 실적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는 나쁘지는 않겠지만 시장의 문제인 거죠. 시장의 문제, 유동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섹터 나쁘지는 않으나 너무 이제 데이터 센터 AI 열풍으로, 예전엔 저는 재작년에 제가 다른 유튜브 출연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도 저는 AI고 로봇이고 뭐든지 간에 그 핵심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분명히 간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AI 산업도 분명히 간다, 로봇도 분명히 간다, 원전도 간다, 전기 부족하다, 미국의 송배전 시설 전력 같은 거 다 지금 몇십 년 돼가지고 갈아치워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간다 계속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그게 작년 가을이에요. 작년 가을.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 산업을 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9월 달부터 좀 강하게 올랐죠. 9월 달부터 강하게 올랐지만 알고 보면 길게 뽑아보면 몇 년 됐다. 왜냐면 올라오다가 푹 꺼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지 여기가 시작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 상대적으로 뭐 무슨 전력이나 방산이나 조선보다는 좀 더 갈 시간적인 기간은 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좀 시장이 힘들어지고 돈이 좀 떨어지면 쉬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시장 좀 점유율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지수 몇 개 종목만 오르면 다 오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힘이 커진 만큼 당연히 지수 지배력도 커져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고 빠짐에 있어서 그 두 종목의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상승의 탄력도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하고 있긴 하지만 반도체 산업 자체는 사실은 저는 좀 영원하다 생각하는데, 반도체는 항상 증설이 완료되면 저는 투자를 안 해요. 증설을 하겠다, 증설을 한다 그랬을 때 투자를 해서 증설이 완료됐다, 이제 제품을 생산한다, 그럼 저는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뭐든지 증설한다, 이 기업이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서 증설을 한다더라,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을 때 증설을 한다더라 그러면 거기가 항상 고점인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게 완료되고 나면은 보통 3년 정도 공장 다 하고 하면 증설이 완료되고 나면 주가 엄청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화학도 지금 그래서 빠져 있는 거거든요. 너도 나도 증설. 중국에서 정말 미친 듯이 증설해가지고서 계속. 최근에 화학주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중국에서 증설을 못하게 하고, 최근에 보면 중국의 화학과 관련되어 있는 증설이 가장 적어요. 그러니까 죽일 회사들 다 죽고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문 닫고 이러면 알아서 구조조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구조조정 되고 나면은 당연히 이제 공급량 줄어들겠죠. 그러면 또 살아있는 기업들한테는 또 시간이 돌아오면서 제품 가격 올라오는 시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천 NCC 뭐 이런 데 다 너무 힘들어요. 다 힘든 상황이고 계속 구조조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든데, 항상 주식이라는 건 구조조정한다, 회사에서 직원을 자른다, 이런 소리 할 때 사는 거고, 미국 기업들 기술주들 IT 기업들 다 감원한다 그러면서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 전에 몇 년 전부터도, 몇 년 전에 아니라 올해 초부터 그랬던 거고, 증설한다 할 때 항상 고점이다. 그 다음에 설비 가동 막는다, 떨어진다 이러고 나서 한 몇 년 지나거나 한 1, 2년, 짧게는 뭐 몇 달일 수도 있겠지만 1, 2년 지나면 그때 저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너도 나도 러쉬 할 때 고점. 2차 전지 그랬죠. 미국에 공장 짓는다, 여기 공장, 유럽에 공장 짓는다, 어디랑 합자한다, 어쩐다 저쩐다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고점이잖아요. 이제는 뭐 유럽에 있는 2차 전지 공장 다 망했네, 그죠? 난리 나고 뭐 어쨌든 간에 그랬습니다만은 2차 전지도 뭐 그래서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은 또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인제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내년부터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에 물량 들어가고 배터리 나올 거고, 그러면 지금 중국을 미국이 계속 견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제품은 비싸지고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싸지고, 유럽 회사들이 배터리가 다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나라가 가서 거기 유럽 내에서 점유율을 넓히고, 이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한테도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게 또 AI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해요. 데이터 센터 ESS 관련해서 본다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그래요. 몽사 이게 뭔가 부동산 이게 막고 정부가 규제를 하고 대출 안 해주고 미분양 나고 난리가 났을 때, 금리가 너무 높고
이랬을 때 항상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미분양이 줄어들면서 나중에 또 올라가고. 왜냐하면 공급량을 너무 늘려놨다가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잖아요.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건설업체들은 돈이 안 남아요. 안 지어요. 안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물량이 없잖아요. 그럼 그때 또 자연스럽게 부동산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3년 전에 못 짓게 하고 안 짓고 이랬던 게 지금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또 못 지어? 인건비도 엄청 많이 들어. 건자재도 자재도 다 인플레가 됐어. 분양가 너무 높아. 예전에 반포 차이 분양가 3천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미쳤다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분양가 3천이면 땡빛을 내서라도 사겠어요. 지금이라면. 그죠? 그때는 비싸다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어디 가서 3천짜리 찾아볼 수도 없어요. 강남에서. 그렇다시피 항상 이게 패턴이 있어요. 부동산을 뭐 워낙 여기 잘 하시는 분들 많이 나오겠지만 부동산도 항상 규제가 많이 심해지고 건설사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잘 못 짓고 그냥 안 되고 아무도 안 사고 이랬을 때 한참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텀을 두고 나면은 바닥에 나오는 거거든요. 항상 고점도 마찬가지예요. 너도 나도 지을 때가 또 고점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또 이제 공급량도 늘어나고 뭐 다 대출받고 땡겨가지고 다 샀으니까 그때가 고점인 것처럼. 근데 예전과는 좀 약간 지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 그래서 건설사들이 수익이 남지 않는 거는 안 해. 안 하니까 결국은 돈이 되는 쪽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다 뭐 강남 쪽이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요지, 그 다음에 뭔가 돈이 될 만한 것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조선사들이 왜 조선주가 많이 올라갔어요? 예전에 과다 경쟁으로 배값을 많이 깎아줘서 출하 경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사들끼리. 그래서 폭삭 망했었는데 그 뒤로 야, 싼 거 니네 다 해. 중국 애들 다 해. 우리는 고부가가치선만 할 거야.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결국은 컨테이너선 100대 팔아야 돈 얼마 안 돼.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뭐 LNG라든지 그런 특수선 이런 거 팔아야 돈이 돼. 돈이 남는 거 위주로 기업들은 선택을 바꾼단 말이에요. 부동산도 그래서 지금 강세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설 러시 할 때는 약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감산한다 어쩐다. 삼성전자 감산한다 얘기 나왔을 때 그때 바닥을 찍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디램 가격이라든지 기타 등등 반도체 가격이 조금씩 움직이다가 지금은 뭐 가격 엄청 많이 올라가고 HBM으로 다 쏠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산업이 공급 과잉일 때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급보다는 수요가 높을 때가 더 좋은 거죠. 지금 약간 반도체로 봤을 때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저는 로봇 산업은 진짜 좋게 봐서 재작년부터 떠들고 다녔거든요. 로봇한다. 가장 큰 이유는 노령화 사회다. 일할 사람이 없다. 애를 안 낳아. 또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다가 기업들은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요. 비용을 통제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자동화를 해야 되겠죠. 사람 대신 써야 되니까 로봇들이 되게 필요할 수밖에 없겠고 이 휴머노이드도 휴머노이드지만 이 당장은 뭐 약간 자동화,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위주로 그다음에 산업용 로봇 위주로가 우리나라에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은 로봇이 너무 앞서가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최근에 발표한 샤오미의 로봇인가? 정말 인간이랑 똑같이 생긴 그 여자 스타일의 로봇 봤어요? 저 그거 보고 여기 사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생각했거든요. 의심할 정도로다가 우리나라 로봇 제가 로봇 뭐 박람회 코엑스에서 하는 거 가봤거든요. 거의 장난감 로봇 수준.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태엽가 보면 걷는 그런 느낌 정도? 뭐 그거보다 조금 더 괜찮습니다만 우리나라 갈 길이 멀어 아직. 근데 그래도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이라고 그러죠. 사람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 도와줘서 같이 하는 거. 내지는 뭐 단순한 이렇게 반복 작업 같은 거. 물류 로봇 이런 것들. 쿠팡 같은 거 배송 올 때 나 요만한 거 시켰는데 이따만한 박스에 온 느낌 없었어요? 왜 이렇게 쓸데없이 큰 박스에 왔을까? 요거는 물류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이게 흡착해서 옮겨야 되는데 작은 건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그리고 물건을 스태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균일해야 돼 박스가. 요만했다 이만했다 이러면 못 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태킹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스 사이즈가 다 거의 동일하다. 그리고 이렇게 뭐 비닐로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흡착이 잘 되니까 상관없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물류 로봇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협동 로봇 산업용 그런 로봇들 그 다음에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부분들 저는 계속 우리나라에서 필요하다. 왜냐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기업들은 인건비를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면 물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전가되잖아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통제해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자동화. 이게 다 AI, 로봇, 반도체 다 하나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차피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발전도 마찬가지, 원전도 마찬가지. 전기가 없잖아요. 전기가 없으니까 전 예전에 2차 전지에 사람들이 다 광분했을 때 그 많은 전기 다 어디서 나서 그거 타고 다닐 거야? 라는 의문을 항상 했었거든요. 지금도 전기가 부족한데 그러면 그 많은 데이터 센터와 우리나라도 지금 데이터 센터 엄청 많이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많은 데이터 센터와 그 많은 로봇과 그 많은 전기차들 다 뭘로 탈 것이냐. 그래서 원전 뭐 SMR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잖아요. 전력 부족은 진짜다. 미국이 지금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모든 게 반도체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전기가 부족한 거예요. 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겨울에도 지금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원전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남들은 욕을 하죠. 하지만 이게 친환경이 아닌 것 같지만 친환경이고 항상 모든 거에 리스크는 있어요. 그거 터질까봐 무섭다. 폐기물 처리 문제. 뭐 이건 뭐 기술적으로 뭔가를 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와 관련해서는 뭐 재처리 시설 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뭔가가 중요한 필요한 부분이 있겠고 제가 간과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분명히 음영이라는 건 있어요. 그럼 자동차 사고 그렇게 많이 나는데 자동차를 타면 안 돼? 다 달구지 타고 다녀야 되나? 그런 거잖아요. 뭔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서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뭔가 피해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되라는 거는 그 산업의 발전이 계속 가로막히는 거예요. 규제가 많으면 우리나라도 사실 좀 원전도 약간 좀 탈원전부터 시작해서 규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규제가 많으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규제를 빨리빨리 풀어줘야지 발전을 하는 거고 지금 건설도 아까 말하다 말았지만 건설이나 모든 산업 현장에서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고가 인재냐 천재냐 그런 거는 뭐 분명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규제의 무서움 때문에 또 인력이 투입되고 비용이 증가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비용의 증가를 인재를 안 내게 하려면 로봇가 죽었다고 뭐라고 하진 않을 거잖아요. 당연히 로봇이나 뭐 그런 기계로 대체하는 그런 사이클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휴머노이드 당장 우리나라는 어렵지만 그래서 가는 거예요. 뭐든지 실적이 안 나와야 가는 거예요. 실적이 나올 거라는 희망으로. 그잖아요? 바이오 종목들이 왜 맨날 임상 3, 상만 가면 부러지겠어요. 1, 2, 3까지는 잘 갔는데. 그죠? 근데 예전에 그랬었지. 지금은 약간 다르지만 바이오 섹터주들이. 어쨌든 간에 항상 꿈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계속 전력 투구를 해야 된단 말이죠. 로봇 산업에.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미 뭐 중국 로봇은 막 점프하고 막 백덤블링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진짜 경주 그 에펙 회담에서 그 로봇계 춤추는 거 보고 어찌나 좀 불쌍해 보이던지. 거기서 뭐 진짜 댄스하고 있는 로봇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만큼 기술이 좀 많이 더 앞으로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로봇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져야 되겠고 그래서 뭐 나라에서도 그걸 아니까 계속 투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AI 로봇. 그래서 저는 로봇과 AI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봇 산업은 앞으로도 저는 되게 좋게 보고 근데 그 일면이 휴머노이드가 상당히 중요하고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뭐 산업용 로봇들, 협동 로봇들, 그다음에 물류 로봇들 이런 쪽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앞으로는 좀 좋아질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뭐 두산 로보틱스도 무겁지만 그다음에 뭐 최근에 로봇 너무 많이 갔잖아요. 뭐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난 로보티즈라는 거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것 같이 너무 많이 가잖아요. 로보티즈, 로보스타 특히 LG 항들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LG도 이쪽 아니면은 뭔가 지금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거잖아요. 급해. 마음이 조급해. 그러니까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그 투자로 인해서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을 계속 찾아내야 되겠죠.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M&A 팀이 생겼잖아요. 거기에 뭔가 해당되는 기업들은 좋아질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알게 모르게 투자해놓은 기업들이 많잖아요. 레인보우도 그랬었지만 기본적으로 반도체 회사들 다 지분 열어보면 삼성전자가 다 주요 주식사 올라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라면은 로봇도 계속 기회고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할 거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하고 로봇 쪽도 계속 투자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항상 우리나라의 약간 아킬레스건 기업들의 아킬레스건은 항상 노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노조 문제가 항상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공장 자동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모든 제조업들은 이걸 지향을 해야 된다라고 아마 대표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 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도 그렇겠고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도 그렇겠고 계속 산업적인 발전은
어쩔 수 없어요. 자구책인 노력으로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쪽을 계속 저는 좋은 산업으로 보고 있어요. 뭐 중간에 쉬어갈 수는 분명히 있겠지만 시작하는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시장은 영원히 하나만 예뻐하진 않아요. 얘도 예뻐하고 쟤도 예뻐하고 얘 조금 더 예뻐할 수도 있고 그 얘를 조금 더 예뻐하는 시간이 길 수도 있지만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애도 어느 순간은 꺼내가지고 야 좀 일로 와라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그거에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은 끄집어 올려질 수밖에 없으니까 지수의 방향성으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시장이 어느 순간은 성장주를 막 사랑하지만 금리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 같거나 그랬을 때는 다시 또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는 게 실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실제 가치보다 얼마나 싼가를 찾게 돼요. 얼마나 비싼가도 찾게 되지만 얼마나 싼가도 찾게 돼요. 저희가 보통 말하는 이제 뭐 PBR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많이 활용을 하지만 그게 뭐 0점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을 사도 만약에 0.5다. 그럼 내가 이 주식을 지금 한 주 샀을 때 이 회사가 망하면 난 2배로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가치주를 찾는 시간이 분명히 있고 실적주를 찾는 시간이 분명히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 장세에서 저는 이제 실적 장세로 옮겨가는 과정. 그 실적 장세의 대장이 삼성전자가 될 수 있고 한일수도 될 수 있죠, 당연히. 왜냐면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한다라면. 하지만 시장은 뭔가 서프라이즈를 좋아한다. 쇼크보다는 서프라이즈를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는 기업들. 근데 이게 시장이 이렇게 돌고 돌다 보니까 이것만 예뻐다가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시장의 뉘앙스를 보면 좀 버려졌던 애들, 그런 애들을 조금 쓰다듬어주는 시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잘 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의류 같은 종목들이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올라온단 말이죠. 영업무역, 뭐 FNF, 한세실업 뭐 다 올라오고 있어요. 보면은 그럼 내가 특별히 옷을 많이 사 입나? 그런 것 같지도 않아, 솔직히. 환율 효과가 분명히 있겠죠.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으니까 다 수출주들이니까 만약에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옷을 사가면 뭐 FNF 같은 종목들은 옛날에 뭐 다 줄 서가지고 뭐 MLB 줄 서고 뭐 다 이랬었으니까 그걸 다시 기억할 수도 분명히 있겠고. 그러니까 이게 그 기업들이 좋아지는 실적의 이면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구조조정도 했고 비용 절감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적도 바닥을 쳤고. 그러니까 결국은 살을 빼고 나니 조금씩 좋아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것만 예뻐하다 보니까 얘도 좀 괜찮아 보이는 이런 느낌. 근데 실적이 약간 턴하는 기업들 중에서 보면은 저는 요새 약간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냐 하면은 중국 때문에 폭삭 망했던 기업들. 그 중국 때문에 폭삭 망했던 기업들이라 함은 중국의 엄청난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서 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글로벌 이제 가격 구조가 완전히 망가졌던 것. 그런 것들 위주로 저는 좋게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학 같은 경우가 되겠죠. 화학은 아직도 조금 갈 길은 멉니다만은 이쪽도 망가질 대로 망가졌지만 중국의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이제 제품 가격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은 좀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정유주도 지금 정제 마진은 엄청 좋거든요. 근데 SOE는 많이 올랐어도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2차 전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SK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덜 올랐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정유주들. 그 다음에 또 제가 최근에 좋게 보기 시작한 거는 이제 ESS. ESS가 제가 작년 겨울쯤 그때 올해 겨울 아니 작년 겨울쯤에 유튜브 녹화할 때 하나 말했던 게 2차 전지가 가는 날이 온다면 그건 바로 ESS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방송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ESS는 지금 AI에 연동을 하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배터리가 자동차보다는 이 ESS에 더 많이 들어가요. 근데 사실 지금 중국에서는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우리나라는 그동안 뭐 삼원계, 뭐 MCM 뭐 이런 식으로 NCM 뭐 이래서 뭐 망간, 코발트 뭐 그죠? 니켈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하이니켈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비싸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LFP 배터리를 가지고 뭐 길이도 엄청나게 가고, 근데 이게 좀 구조적으로 덜 터지고 이거보다는 안정감을 갖고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많이 보완을 해서 충분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그런 삼원계 배터리보다 훨씬 더 좋아졌던 상황 때문에 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다 이거 만들 거야 그러잖아요. 이제는 이게 이제 거의 주력을 잡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 탄산 리튬 가격이 매일 올라요. 엄청 올라요. 반도체
디램 가격 60% 오른 만큼 탄산 리튬 가격도 60% 올랐어요. 사람들이 반응을 잠깐 하다 말아. 사실 리튬 관련주들은 사실은 이것도 고점이 어디서 났어요? 우리나라 저기 어디에다가 새만금인가? 나도 리튬 공장 지을 거야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리고 어디 광산 가가지고서 계약을 했어. 나도 여기 리튬 광산 계약을 했어. 뭐 K 뭐 회사는 사기도 쳐가지고서 뭐 난리도 나고 그랬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다 이제 정리가 좀 됐고 이제 리튬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부분들 내년에도 풍기 현상 많이 부족할 거라고 중국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제가 봤을 땐 그럴 것 같긴 해요. 배터리도 이제 계속적으로 전기차도 이제 거의 캐즘 현상은 거의 바닥을 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환율 때문에 지금 유가가 너무 비싸요. 1,800원, 1,700원대 차를 못 타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요새 나도 전기차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 너무 기름값이 유류세 인하도 다 없어지고 환율 때문에도 힘들어지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쪽도 나빠지진 않는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쪽들 좋게 보고 그 안에서도 이제 리튬, 뭐 포스코 홀딩스나 미래 나노텍 쪽 이런 쪽들이 다 리튬 쪽들이잖아요. 이런 쪽들 최근에 보면 전고체들도 좀 많이 움직였어요. 이수화학은 그냥 뻑하면 그냥 상한가를 갈 정도로 전고체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지만 그리고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중요하다 생각해요. 지금 2시간 정도인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되잖아요.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더 응축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 발전 더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역시 이쪽도 배터리가 좀 중요하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도 배터리가 많이 중요하고 ESS 많이 중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주들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응급제도 그렇고 지금 또 테슬라도 중국 거 안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시피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테슬라 향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전기차 업체라든지 ESS 업체로 계속 계약하고 가는 지금 LG 엔솔이랑 SDI가 선두고 거기에 이제 납품하는 회사들 뭐 LNF라든지 뭐 이런 애들 많이 갔잖아요. 에코프로비엠 뭐 에코프로 다 많이 가고 있듯이 그러다가 최근에 조금 조정받고 있고 그 다음에 동박, 전지박, 회로박 이쪽 구리 가격도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 근데 지금 AI 가속기에 이 회로박 데이터 센터에 회로박 들어가는 거 요것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우리 이거 회로박 쪽으로 내년에 많이 옮길 거야. 전지박을 좀 바꿀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말레이시아 공장 같은 경우도 가동률 많이 올라와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동박 섹터도 그렇고 리튬 그 다음에 뭐 양극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2차 전지 ESS 소재 쪽들은 이제 턴어라운딩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뭐 AI 로봇에 심취되어 있지만 그 뒷타자는 저는 이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ESS 쪽에서 보면은 뭐 SDI나 NG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힘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덜 올랐기 때문에 좀 관심 갖고 보고 그 다음에 뭐 그쪽이죠. 저는 장비주들보다는 소재 쪽에서 계속 셀업체랑 소재 쪽들을 2차 전지 쪽에서 턴어라운딩 한다 생각하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좀 좋게 보고 자동차 현대차도 저는 사실 현대차도 21만 원대부터 너무 싸다 생각해가지고서 많이 추천을 했었는데 지금 올라왔지만 현대차도 사실은 로봇 기업인데 그죠? 로봇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기아도 그렇고 거기다가 또 정부가 원하는 고배당주기도 하고 그래서 지주회사나 뭐 금융회사나 자동차 마찬가지로 이제 고배당주들 연말이지만 그 고배당이 배당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 뭐 상법 개정 그거랑 맞물려서 놓고 본다라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자동차도 어느 정도 바닥은 좀 찍었다.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이런 쪽도 계속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평가는 아니지만 제약바이오도 분명히 괜찮다. 왜냐? 경기랑 무관하다. 금리만 크게 오를 일이 없다라면은 제약바이오는 괜찮다. 그리고 내년 3월까지 쭉쭉 이어지는 학회들이 계속 있다. 그래서 또 옛날처럼 터무니없는 제약바이오 회사는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요새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난번에 올릭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D&D 파마텍 다 마찬가지로 알테오진 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빅파마들이랑 다 계약을 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기업들 상당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비만 섹터 이거 계속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주사 제형으로 가고 있지만 뭐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제형으로 가고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는 약간 좀 기술 개발이 좀 더 되면은 건강식품처럼 팔릴 날도 오지 않을까요? 저도 먹어보고 싶지만 주사는 좀 무섭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쪽들은 계속 그 특허 만료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업체들도 계속 기술 개발하고 그래서 이쪽도 또 너도 나도 한다 그러면 또 고점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러다가 이거 비타민 C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날이 있어요. 그죠? 놀렸잖아요. 비타민 C. 비타민 C 만드는 회사가 뭐 엄청나게 주가 많이 오를 일은 없듯이 나중에 언젠가는 그럴 상황이 오겠죠. 약도 더 좋아지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비만 섹터도 좋다고 보고 지금 이중항체 플랫폼 업체들도 계속 좋다고 하고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대형주 위주로 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중소형주단에서도 좋은 기업들은 조금씩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미용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그런 부분들 그동안 뭐 파마 리서치가 독주하던 시장에서 이제 LNC 바이오가 리투어라는 제품으로 쫓아가고 있는 것처럼 계속 이런 인간의 그런 선택 소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최근에 선택 소비재보다는 또 필수 소비재들이 많이 움직이는 게 이게 마찬가지인 게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입고는 살아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쪽들이 조금 올라오는데 그런 기업들이 다 대부분 좀 가치주라고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삼양식품도 저는 불닭볶음면을 안 먹어봤지만 계속 올라오고 있고 농심은 또 캐대원 그 캐릭터 하나 넣었다가도 매출이 좋아질 거라 올라오고 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미묘한 변화를 시장은 좀 좋아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참 턴어라운딩 하는 기업으로 좀 꼽는다라면은 뭐 화학주하고 2차 전지, ESS, 소재단들, 셀업체들 이런 쪽들하고 자동차 쪽들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 많이 올랐어요. 현대차에서 뭐 비용, 뭐 관세랑 관련된 여러 가지 다 내준다면서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업황도 어느 정도 캐즘 지났다. 예전에 현대차가 달릴 때는 전기차로 달렸던 건데 전기차보다는 최근에 하이브리드가 워낙 좋긴 하지만 최악은 좀 진한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미국에 공장이 있는 업체들은 다 트럼프가 뭐 난리를 쳐도 뭐 관세도 일단은 깎아줬고 15%로 깎아줬고 나중에 내년에 초에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관세 무효다 그러면 미국 한번 충격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한테는 해피한 일이기는 한데 또 트럼프도 다른 방법을 만들어내겠지. 어쨌든 간에 뭐 그때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관세 피해의 파우더를 좀 지나간 종목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좀 피해갔기 때문에 뭐 약간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서 카바쳐주는 업종. 그게 이제 2차 전지 소재주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동차들도 그렇겠고 그 외에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인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서 카바쳐주는 업종이랑 이제 최악의 이제 관세 여파를 지난 업종이랑 그 다음에 뭐랄까.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공급관 형상에서 조금 벗어나는 업종 이런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 계속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 D램도 마찬가지잖아요. 최근에 심텍, 뭐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 뭐 TLB 이런 거 많이 올라온 것도 다 당연히 이게 수요가 엄청 많아서가 아니고 공급이 부족해서거든요. 사실은 모든 산업이라는 게 수요가 늘어나서 좋아져야 되는데 공급이 부족해서 올라오는 건 사실은 어느 순간에 되면 한계가 또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자체가 사실은 좀 불안불안한 건 있어요. 유럽도 지금 불안불안해요. 그리고 뭐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좀 힘들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유럽도 분명히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미국만 지금 혼자 좋다고 난리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형님 옆에 붙어 있어야지 조금이라도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해보면 미국과 연동하는 산업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국 때문에 피해봤던 산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 필요하고 뭐 지금 일본이 지금 눈 맞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 3년 고생했잖아요. 3년 고생했나? 더 많이 고생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당했던 거 지금 일본이 그대로 당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반사이익이 있는 기업들도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면세점, 카지노 다 올라오고 뭐 저가 항공 올라오고 화장품까지 다 올라오고 있는 것처럼 뭔가 시장은 새로운 거를 되게 추구하는데 그런 뉴스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부인남 TV 보시는 분들도 뉴스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도 뉴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주식시장도 뉴스가 되게 중요해요. 뉴스만 봐도 주식을 뭘 사야 될지 뭘 팔아야 될지 답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 뉴스가 안 먹히는 시장이 오면 주식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 유동성 장세랑 상승장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알고 있는 뉴스도 2번, 3번 반복이 되면서 주가를 올리는 게 강세장의 특징인데 그 좋은 뉴스가 안 먹히는 시장이 오면 그럼 강세장이 끝났다라는 거거든요. 최근에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않나요? 호재가 계속 나오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는 느낌? 악재가 계속 나와도 주가가 안 빠지는 시점이 되면 그 종목이 바닥인 것처럼 호재가 계속 나오는데도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면 그 종목은 쉬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시고 종목을 선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턴어라운드인 기업들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
이렇게 과잉 생산으로 해서 피해봤던 섹터들, 그 다음에 최근에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반도체 때문에 못 올라가고 또 올라가다 말고 지금 빠졌던 2차전 ESS하고 뭐 소재주들, 이런 부분들 다 턴어라운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화학업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는 뭐 필수 소비재, 방어주, 가치주들은 뭐 시장이 원하는 거에 맞춰서 기업들 실적 좋은 기업들은 워낙 많이 싸니까 선별해서 개별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쪽은 어느 한쪽 우르르라기보다는 오늘 뭐 수산물 업체들 많이 오른 게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 안 한다더라 하니까 우르르, 이런 건 단기 테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업황 자체가 얼마나 방향성을 타주느냐, 이런 게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얼마나 수익을 길게 가져갈 수 있냐를 결정 지으니까 좀 약간 지금은 이제 뭐 물론 금리 때문에 성장주 기술주들 많이 올랐고 유동성 때문에 많이 올랐지만 그 유동성에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생기는 시점이 온다라면은 다시 또 시장은 가치주라든지 실적이 꾸준한 기업들 쪽으로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미리미리 좀 종목을 골라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라는 거는 항상 남들보다 한 발 빨랐을 때, 그럴 때 해야지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박명수, 그 개그맨 박명수가 그러시더라고요. 늦었다고 생각하면 늦은 거라고. 근데 뭐 제가 생각할 땐 주식시장은 영원히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늦었다라는 건 개념이 없어요. 어느 한쪽 섹터에 늦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그 다음 순서, 지하철도 계속 뺑뺑이 돌잖아요. 다음 차가 떠나잖아요. 앞차가 가면 뒤차가 오고, 뒤차 놓치면 또 다음 타가 오는 듯이 그 다음 순서 사이클만 잘 타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약간 조금 기운이 떨어졌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현금 비중도 늘려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현금 비중을 조금 어느 정도 유지하시고 지수만 또 무한적으로 가지는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00에서 밑으로는 뭐 3,850 요 사이 박스권이라고 생각하신다라면은 그 박스권 대응을 하시고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이게 되게 단순한 논리거든요. 약간 좀 투자도 원칙을 좀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삼성전자가 좋아. 그러면 이 정도 가격이 왔어. 그리고 업황도 바닥을 쳤어. 여러 가지 뉴스를 보니까 좋아질 것 같아. 50% 사. 좀 조정이 와? 그럼 좀 더 사. 근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야. 그러면 샀던 부분을 일부 팔아. 다시 방향 잡아. 다시 투입해. 이런 약간 기회비용을 상실하더라도 어느 하나를 찍으면 그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매하다 보면 그 종목에 대해서는 선수가 되거든요. 저 아는 분 중에서 돈 많이 버신 분은 5종목만 갖고 돌려가면서 매매. 그럼 그 종목에 대해서는 선수잖아요. 제 주변에서 또 돈 많이 버신 분이 있는데 정치 테마주만 갖고 해. 선거는 계속 돌아오잖아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 그 사이클에 맞춰서 연구해. 뭐든지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산업은 한우올만 파면 돈이 돼요. 진짜로. 저 아는 분들 중에서 삼성전자 3년 전에 물려서 빠질 때마다 계속 사신 분들 있거든요. 지금 수익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1년 12달로 봤을 때 손실이 11개월 나다가 마지막 한 달에서 수익이 엄청나게 나는 종목이 있고 11개월 동안 수익 내다가 마지막 한 달 동안 다 깨먹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팔지 않으면 내 돈 아니잖아요. 그죠? 팔아야지만 내 돈인 거잖아요. 그렇듯이 항상 수익이 나면 어느 정도 수익을 잘 지켜낼 수 있는 내 능력도 되게 중요하고, 그냥 무조건 방송만 보고 주식 사고 팔고 이러지 마시고 좀 공부도 좀 하시고 좀 여러 가지 뉴스, 신문도 많이 읽으시고, 요새는 뭐 정보가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제가 보는 정보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는 정보랑 거의 다 비슷해요.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다 마찬가지로, 뭐 레포츠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정보의 비대칭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정보의 비대칭이 거의 없어요. 속도의 차이는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반도체가 좋다, AI가 좋다, 로봇이 좋다, 그렇다라면 그 산업에 대해서 핵심 정보를 연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투자가 꺾이는 부분이 있다든지 뭔가 꺾이는 부분이 수급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시장을 잘 읽어도 선택이 중요하다. 그리고 모두가 기피하려고 할 때 과감함, 용감함 이런 거에 있어야지만 수익을 번다, 돈을 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두가 증설러시 할 때는 팔 때다. 모두가 감산할 때 그때는 살 때다. 부익남 TV 보시는 분들도 부동산도 그렇고 뭐 주식도 그렇고 뭔가 투자함에 있어서 모두가 좀 흥분해 있을 때, 열광이 도가닐 때는 좀 차분하게 시켜줄 필요도 있고, 모두가 침체돼 있을 때는 뭔가 내가 선도적으로 나서가지고서 좀 뭔가 투자를 하는 것도 항상 수익에 있어서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차가워져 있지만 앞으로 냉정함이 있지만 지금 앞으로 또 열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좀 잘 발굴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